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저는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부본부장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난방비, 다들 고지서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희 집 계량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 모두 난방비 폭탄에 패닉을 맞았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공사의 그 검침원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 집 계량기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만큼 많은 난방비 폭탄에 우리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월에 더 큰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월달 고지서는 전달 검침된 숫자가 나오는 건데 바로 이번 달 것이 2월달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마 더 큰 난방비 폭탄에 시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2월 고지서, 많은 서민들이 공공요금 관련해서 엄청난 인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사장님이 1년 새 난방비가 500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난방비가 오르다 보니까 손님이 오는 것조차도 두렵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28.3%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라고 하고요. 바로 소비자 물가를 공공요금이 가장 선두에서 상승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제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큰 핫 아이템 피카츄 돈가스입니다. 이게 1,000원? 얼마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0원이라고 합니다. 학교 앞 분식 물가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거의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학생들이 간식조차 마음대로 편히 먹을 수 없다고 학생들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월급 빼고 지금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공요금부터 소비자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서 힘든 건 바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인데요. 작년 7월 IMF 이후에 사상 최대치 6.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꾸준히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년 대비를 봐도 소비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언론에 나와서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현황진단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당분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를 아시다시피 3고 시대라고 합니다. 고수업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3고 시대라고 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리만 봐도 미국 연방제도 영향을 우리 한국 금리가 많이 받는데요. 4.5%의 미국 금리가 올랐고 우리나라는 3.5%입니다. 거의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높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채 위기가 쌓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대출조차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그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 투자가 1천만 명이 우리나라 한다고 하고요. 직장인의 67%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510만 명이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하고 로또도 사고 한마디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상황까지 현재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가 어렵고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걸 책임져야 될 정부의 대처가 정말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고물가 잡기 위한 세계적 고금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정부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생 대책회의라는 것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물가가 높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그 대책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국의 정부가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거의 나몰라라 하고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간첩 잡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시다가 뭐 현수막 같은 거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세 가지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뭐 40조 원 투자한 거, 그리고 3대 개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연금, 그리고 그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개혁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걸 개혁이냐 이게 계약이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대규모 간첩단 수사. 언제적 국가보안법입니까? 이걸 치적이라고 내세워서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데 공력을 쏟고 있는 한마디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을 비롯해서 옛날에 공안기관들이 다시 옛날에 보안법을 내세워서 간첩을 잡겠다.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채 이야기를 좀 더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부작용이 생기죠. 경기가 침체되고 가장 크게는 부채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요,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증가 추이 표인데요. 기업은 이미 115% 가까이 되고요. 가계는 100%를 넘어서서 107% 가까이 됩니다. 정부도 46%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가계든 정부든 부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증가 속도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거를 1등해도 시원찮을 판에 부채 비율은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 또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규정한 금융부채 고위험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소득의 40%가 넘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상황.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38만 가구는 빚이 많아서 부실 위험이 있어서 집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규정한 금융부채 고위험 국가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라고 해서 뭐 한 50% 가까이가 그런 기업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 이자 보상 비율은 한 해 영업이익이 그해 갚아야 할 이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요, 기업이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1 미만 기업이 40.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50.9%,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부실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그래서 연도별 한계 기업 추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18.3%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기업 부채가 작년 기준, 말 기준 115%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한계 기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기업이 40.5%, 이종 중소기업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83%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죠. 이렇게 기업이 한계 기업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IMF 때처럼 실직자 수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 수가 늘어나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제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실직자, 실업자 수, 신용불량자가 생겨났습니까? 네, 그때보다 부채 비율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특히 가계도 그렇고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금의 부채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 정부는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많은 예산을 써야죠. 어떻게 예산을 써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더 줄여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부자, 대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더 줘서 그들의 살을 찌우는 데만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4대 금융지주사의 순이자가요, 작년에 비해서 18.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대 국내 정유사, SK, GS, S-오일, 현대오일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 견조서 영업이익이 215%. 왜 그렇겠습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줬죠. 근데 유류세를 모든 주유세에 적용하지 않고 그걸 착복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거죠. 거기에 남는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문제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법인세를 더 많이 걷어서 그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법인세를 오히려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서요, 재벌 기업들에게 법인세 44조 1천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법인세를 깎아주고 잘 사는 사람들, 대기업들,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공공임대 주택이나 복지예산 이런 걸 삭감하는 거죠. 지금 난방비가 폭탄을 맞으면서 여러 당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30만 원 지원하라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자 감세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재벌들한테 더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 이런 걸 쏟아내서 오히려 노동자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횡재와 감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금은 안 오르잖아요.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 임금은 실제로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 고통을 노동자들한테 전가합니다.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천 명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 이거를 노동자들에 전가해서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재벌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데 노동자들을 오히려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면 안 된다. 그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까? 경제가 어려워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다시피 부동산세, 법인세, 부자감세를 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복지예산은 삭감합니다.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자산 불평등 사회, 소득 불평등 사회가 됐습니다. 1대 99. 소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거의 25%, 상위 10%가 거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평등한 사회가 더 공고화되고 있는, 월급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고 잘 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문제가 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거짓말이죠.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죠. 물가 폭등은 재벌들이 벌이는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가 바로 주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하죠. 노조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막 공격하잖아요. 노동조합 임금 올려주지 마라. 노동조합 임금 인상 투쟁 자제해야 된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크면 클수록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단협 적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죠. 선진복지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복지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거꾸로 된 이런 진실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장동 아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시죠? 50억 뇌물을 받았는데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뇌물 6만 원 받은 고문원은 해고당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곽상도의 아들이요, 대리였어요. 6년 근무했답니다. 보수가 6,500이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히 이건 봐도 뇌물이고 부정청탁이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의 검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상이 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뇌물 6만 원 받은 공무원은 해고당하고 50억 뇌물을 받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은 무죄를 받고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오히려 경제를 살리지 못할 망정 이런 부자감세, 횡재세,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더 공고히 하는 이런 사회 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가 현 정부의 실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탈중국 기치를 우리나라가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럽 순방길도 그렇고요. 계속 중국과의 어쨌든 거리 두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국과의 무역 수치는 거의 35%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대무역, 우리나라 제1의 무역 국가를 벗어나겠다. 탈중국 기치를 내걸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의 무역을 많이 하는 중국과의 탈중국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은 과연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기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